자, 반갑습니다. 오늘 134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CBR, Case Based Reasoning 기술을 이용한 대화 시스템 개발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은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에 아침에 제가 공지 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챗 GPT가 일반적인 제네럴리스트로서 80%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20%는 우리 기술 독립군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AI를 이용한 CBR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100%를 넘는 우리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은 박사님의 우리 세미나 발표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김은 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발표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구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이 많은 분들, 저명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좀 여러 가지 기쁩니다. 예, 저는 예, 이 현장 경험이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지금은 하이닉스가 됐죠. 지금은 SK로 바뀌었지만은 현대전자, 현대정보기술 이 여러 군데 있으면서 현장 경험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BR을 소개하게 된 그 계기도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돼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게 됐죠.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상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 보잉사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제 친구가 리서치 펠로우로 있으면서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2002년, 3년에 만들어서 2005년도에 현대중공업에 영업을 해서 2006년부터는 이거를 적용한 그런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이라고 그러면 그 리즈닝이라는 말 자체가 그 추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덕분에 지금 AI하고 상당히 근접한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CBR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또 이 CBR을 이용해서 제 나름대로 쌍방향 대화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쌍방향 대화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은 저는 CBR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그 시스템과 사용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또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프렌트 쪽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 참여하시는 그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CBR 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그러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AI가 나타나면서 지식, 지혜 이 부분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암묵지가 많다는 것이죠. 형식지보다는 암묵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AI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BR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석학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활용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1990년대부터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품으로 나온 것은 2000년대 들어서 GE에서 만들었고 저도 뭐 2000년대 초반에 이거를 만들려고 애를 써서 저는 처음에는 케이스 헬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GE에서 CBR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도 CBR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하게 된 계기는 현대중공업의 전산실에 입사를 해서 78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인데요. 그 당시에 현대그룹에서 또 유학을 가는 그런 케이스를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가게 됐는데 갈 적에 AI 쪽에 대한 숙제를 회사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쪽의 경험을 좀 쌓다 보니까 지금까지 AI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보기술에서 나와서 99년부터 연구소가 분사를 한 회사에 한 3년 동안 있다가 2002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AI를 중심으로 사업을 쭉 하게 됐죠. 초창기에는 A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 이 CBR을 이용해서 현대중공업에도 우리가 납품을 하고 또 회사의 문제점도 많이 해결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돼서 지금까지 쭉 회사를 유지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BR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대략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R 개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에 있는 그런 해결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을 할 적에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 검색을 해서 가장 현재 상황과 가장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CBR은 포알 프로세스라는 다른 데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다른 데서도 검색을 할 적에는 검색을 해서 그것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만 가지고 적용하든지 않든지 하는데 이 CBR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나타난 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또 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유사한 어떤 새로운 사례를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추론적인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포알 프로세스는 이 AI 중에서 이 CBR이 가지고 있는 하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것을 대략 보면 사례 저장소, 일반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죠. 거기에서 사례를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인데요. 찾아가지고 유사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AI는 좀 불확실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100%라는 것이 꼭 있으면 좋지만은 없더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검색해 보면 유사도가 뭐 95%, 70%, 뭐 30%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적용하게 또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AI 그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 있죠. 유사도 함수 계산 공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각 그 아이템별로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속성의 속성의 유사도, 그러니까 유사도에다가 그 중요도를 일단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 것을 중요도가 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이거는 간단하지만은 이거를 그 과정에 이걸 적용을 하면 상당히 힘 있는 그런 AI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2000년대 초부터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제가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걸 적용해서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AI가 딥러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정형화된 것이지만은 간단하게 CBR 가지고도 할 것들이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H사는 현대중공업인데요. 거기에서는 프렌트 쪽 또 몇 군데 프렌트 쪽이라고 그러면 뭐 도시를 만든다거나 화학공장, 발전소를 만든다거나 뭐 조 단위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들이 뭐냐면
뭐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기 PC랄까 서버에는 들어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결국 회의를 해서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든지 없으면 그때서 이제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는 일단 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사례 베이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필요하면 그거를 요청을 하면 그 바로 거기다 그 사례 편집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현장 어떤 모든 그 경험들을 재사용을 하게 돼서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코칭을 해준다는 것이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성공 사례로 돼가지고 현대중공업은 저희 거를 이용하면서 뒤에 나오는요. 프렌트 쪽에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해외 프로젝트를 할 적에 분기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옥샵을 하면서 그 다음번에 분기에 있는 그 공정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스터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터지면 CBR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응용 분야는 여러 가지 뭐 유지보수랄까 신뢰성이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 경험을 의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CBR로 만들면 바로바로 그 시스템이 그 경험 전문가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효과적인 분야는 그 도메인 그 모델링이 매우 어려우면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물리학 방법이 이렇습니다. 실험 물리가 있고 그 이론 물리가 있습니다. 이 실험 물리는 실험에 따라 의해서 나온 그 결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데요. 이론 물리는 이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바로 검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 물리학자들은 결국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실험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그런 상당히 의미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 같으면 상당히 그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실험에 의해서 입증이 됐죠. 상대성 원리랄까 그런 것들이. 근데 저도 이런 AI 쪽이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다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써본 그런 결과를 가지고 CBR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걸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요즘에 나오는 그 빅데이터 분석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미 검증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가 기술 지원도 되고 필요하고 지금 이거는 외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판매 지원, 또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에도 신용도 평가, 경험을 재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좀 생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요즘에 이제 A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AI를 적용하는 방법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딥러닝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다는 분야도 많이 있겠다, 많이 있다. 제가 한 12월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했던 것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레퍼런스는 미국에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있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도 사용하고 현대중공업은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GE 같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GE가 요즘에는 이제 발전소랄까 화학공장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BR은 GE를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에 많이 이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은 뭐 발전소, 실적으로 회사의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사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의 정부 R&D 그 사업에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들을 여러 번 했는데요. 아주 조금만 그 경험을 갖다가 제대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우왕좌왕하고 뭐 고장이라면 뭐 며칠씩 그냥 세우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R이 가장 많이 사용해 주시는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품질이 더 올라가고 또 뭐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사례 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재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 리즈닝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서 또 AI한테 어떤 요청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중소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그 기술은 유사도 알고리즘, 추론 기술, 포워드 리즈닝, 백워드 리즈닝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쭉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전문가 생산성 향상, 의사. 의사는 오진율을 절감한다고 적합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저희도 제 형제가 5형제인데 3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가지고 이 오진율을 절감할 수 있는 CBR을 만든다고 그러면 아직은 싫어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씩 AI를 인정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CBR을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거 특허돼서 등록까지 됐는데요. 구인구직 시스템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리크루트 회사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몇백 명. 또 자기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움켜쥐고 남의 공유를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방법이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데이터를 다 넣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서치만 해서 그 찾아주는 것으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아이디를 CBR을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CBR의 장점은 구인자, 구직자, 그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힘이 세기 때문에 구직자는 구인자인 그 회사에 마음에 들면 취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쌍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직자도 중요하고 구인자도 중요하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회사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회사들을 쭉 자기 나름대로도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자는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은 찾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원하는데 그거를 이 CBR을 이용하게 되면 쌍방향에 그 구인자가 요구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어떤 기술자들이랄까 그런 사무원들 그 사람들의 그 필요한 조건들을 한 2, 30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해서 CBR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매칭을 해가지고 유사도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맞는 것이 한 몇 퍼센트 99점이냐 98점이냐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를 이 사람들은 본인만 좋다고 그러면 우리 회사 오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CBR이 찾아주고 또 구인자 입장에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쭉 자기들이 얼마든지 그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랄까, 회사 규모랄까, 회사 어떤 매출액이랄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이 CBR이 매칭 시켜주면 서로 간에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한 50개 정도를 찾아주고 맞는 회사. 구인자 입장에서는 구직자 기술자들을 한 50명 정도 찾아주면 서로 양쪽에 크로스로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같이 면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면접을 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거는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모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그 매칭이 된 그쪽에만 알려주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서 잘 리크루트 그 고용이 이루어지고 계약도 되고 그러면 성공 케이스가 되겠죠.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해서 특허까지도 등록을 했는데, 한번 이거는 적절한 때 어느 정도의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취직을 하고 싶어도 자기 알고 있는 데는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취직이 빨리 안 되니까 자기 일자리 창출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중엔 점점 그 기회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운영 방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인사 담당자, 또 구직자, 그 사람들이 서로 CBR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쭉 넣어놓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오늘은 얘기 않지만은 AI를 이용한 그 AI 블록체인 또 CBR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게 해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파급 효과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예, 결국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인 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예,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상당히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사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가 진단 지원 시스템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이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사들이 말 못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오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10% 이상, 15%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도 이게 전문 의사가 자기가 또 한 가지 문제는 환자 입장에서 어디가 아픈데 이게 어디 전문병원을 가야 될 것인가, 내과를 가야 될지 아니면 신경외과를 가야 될지 그것부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비별로 만들면 이런 증상이 있을 적에는 이런 어디다, 과거에 이런 증상으로 치료한 사례가 한 10,00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7,500건은 무슨 병으로 돼서 어떻게 어디로 갔다. 근데 그것을 잘못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가 하나 참조만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한다고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의사도 뭐 의사는 자기가 이 오진율을 결국 없애야지 그런 괜찮은데요. 예, 그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문제가 없지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 이 컴퓨터가 하나 옆에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럼 자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비서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전산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 의사가 어떻게 보면 이 밥그릇챙기기라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원격 진료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의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의사들도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이나 의사협회 들어오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는 뭐 여러 가지로 좋겠죠.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 그리고 지금 쌍방향 대화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쌍방향 대화 시스템을 하게 된 계기는 AI를 제가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 AI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필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참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필담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음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음성인식 엔진이 있기는 있지만은 음성인식 엔진의 문제점은 아주 솔직하니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음성 엔진이 좋은 건 한 93%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조용한 데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좀 시끄럽거나 그러면 이게 그 인식률이 한 85%, 뭐 80% 그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20년 전에 음성인식 엔진이 굉장히 많이 인정을 굉장히 그 당시에 벨기에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이 뉘앙스 미국산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주가도 올라가고 인정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때 저희도 카이스트에서 만든 것하고 MIT에서 만든 거를 한번 만들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것을 한번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인식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리 잘못 들어도 사람이 말을 할 적에 엉터리로 말을 하면 엉터리로 그대로 인식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갱제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경제란 말을 못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경제인가 보다, 경제인가 보다 하고 알아듣고 본인도 경제라고 생각하고 말만 잘못 나온 것 뿐이죠. 그거를 바로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름대로 쌍방향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 인식이 완벽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말도 해주고 또 질문도 해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게 쌍방향 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제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쭉 고민을 했는데요. 그 제 나름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먼저 시스템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답변하겠죠. 그러면 음성 인식을 하는데 예, 저는 이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감정 인식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이 감정에 따라서 답변을 다르게 하는 것을 여기다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용자 답변은 결국 음성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 그 STT 엔진이 작동이 돼서 결국 그 텍스트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 텍스트 데이터를 CBR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그 유사도를 저는 무조건 CBR은 유사도로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한 그 예상 답변 사례를 몇십 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누군가 사용자가 말을 하면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질문한 것이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일단은 하나 정밀하게 서치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찾아주는데 80%가 넘으면 그런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거는 보정을 작업합니다. 보정 작업이라는 뭐냐면 그 사람 말이 어눌하게 됐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1차 보정을 하는데 보정하는 방법은 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 음성이 뭐 그, 보정하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자연어 검색 또 형태소 분석 여러 가지 그 기능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단어 뭉치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이론을 붙였습니다. 다 어떤 주요 단어 동사, 명사, 그런 형용사, 그 뒤에 토시랄까, 보조 단어, 그런 것을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예, 단어 뭉치라고 해서 단어 뭉치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당히 그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또 유사도 측정을 하게 되면 또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걸러진 것 가지고 하면 그 인식을 해서 그 연결 답변이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인데 그런 질문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벤트로 해가지고 아까 노인도 우리가 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애나 노인같이 대화가 많지는 않고 좀 단순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어린애 같으면 계속 말이 어눌하고 이상하게 하고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수수께끼 하나 해줄게 한번 맞춰볼래? 내가 노래 하나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화형 교육 지원 시스템을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지원 시스템을 시청하게 된 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학교에 선생님은 한 분인데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좀 따라가는데 뭐 그 집에 PC가 하나밖에 없는데 형이 독차지해 버리고 예, 그, 뭐, 이 학교 그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교육 방송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성적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거기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CBR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목표는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한 명 한 명한테 AI 교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AI 교사는 그 사람 학생에 대해서 옛날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입주 가정교사라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이 부잣집에 한 학생을 목표로 해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가정교사처럼 AI 교사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상당히 그 학생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어떤 특정 과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잘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 교육은 목표가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초창기에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CBR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은 학년별, 과목별, 수준별. 수준이 저는 A, B, C, D 등급이다. 그러면 D등급인 애는 아예 포기를 하고 공부도 않고 잠이나 자고 하는데요. 걔한테도 아주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학교에서 가르쳐 줬지만은 이 수준별로 컨텐츠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럼 아주 쉽게 만들면 A 선생님은 그거를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주면 되는 것이죠. 동영상으로.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아주 쉽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냥 10문제 정도를. 그, 그러면 학교에서는 3, 40점 맞던 애가 90점, 100점을 맞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애가 신이 나는 거죠. 그러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오답 설명을 그것도 콘텐츠에 있는 거예요. 자세히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군데군데 뛰어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내비 아줌마는 절대 화를 안 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화를 안 내고 하면 애가 차츰차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중에는 C등급, D등급, A등급 그러다 보면 포기해서 이제 벗어나는 그게 가능하겠다. 그 생각에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효과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이 있는 그 서로 간의 성적 차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컨텐츠를 지금 학교 교과서랄까 지금 돼 있다. 그 학습 자료 4배를 만들어야 돼요. A, B, C, D라고 그러면.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현대정보기술에 근무를 할 때 전자도서관 PM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전자도서관 97년, 8년도에요. 그 당시에 국립중앙도서관에 5층에 자리를 잡고 28명을 데리고 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다들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만들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앙도서관만이 아니라 국회도서관, 뭐 교육도서관, 아니 과학도서관, 법원도서관 7개 학진, 학술진흥재단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한꺼번에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화 하려고 그러면 그 OCR 가지고도 작업을 하고 어떤 것은 직접 치기도 하고 뭐 한자 같은 건 OCR 넣기도 하여간 그런 걸 일단은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립도서관 뒤에 주차장에 텐트를 10동을 치고 거기에 그 당시에는 뭐 IMF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마쳐도 일자리를 못 찾는 애들을 정부가 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비용을 대고 그 당시 기억으로 한 200억인가를 투입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랄까 또 교육청에서 고교육청 그런 데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한테 고용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 진행 방식 이것 좀 읽어보시면 될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AR로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드는데, 이게 저는 선생님도 학생이 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성질이 급한 선생님도 있고, 쾌활한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A형인 선생님, B형인 선생님, O형인 선생님, AB형인 선생님, 그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학생이 고르고, 또 학생이 그때그때 우울한 날도 있고 아주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더라도 챗GPT에는 1050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됩니다. 1000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교사가 코치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그 애의 기분에 따라서 답변도 다르게 하고,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데 챗GPT를 여기서는 꼭 써야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목을 듣다가 물론 AI 선생님이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미리 만들어진 그런 그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는데, 애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그 많은 질문을 전부 다 이 CBR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챗GPT는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답변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정도는 정형화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한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럴 적에는 챗GPT와 연동을 해가지고 미리 연동을 시켜가지고 질문한 것은 챗GPT가 바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 같이 합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챗GPT를 활용을 해서 이 수업 도중에 질문하는 경우는 답변은 챗GPT가 하게끔, 그리고 눈치 안 채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음성으로 바로바로 챗GPT 처리하는 것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성인식 시스템은 지금 예,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시스템은 하나인데 학생들은 그 컴퓨터 장점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동시에 수백 명을 갖다가 학생을 케어할 수가 있죠. 다 다른 과목,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나중에 학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교실이 부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스타 선생님은 한 명이 그 사람의 컨텐츠와 그 사람 방식을 그 스토리보드에 잘 만들면 몇백 명을 그냥 동시에 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대화를 하고 그냥 답변하고, 이건 쭉 보시면 답변 생성 아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엔드가 아니면 그 질문할 수가 있고, 이 뒤에 보시면 이거를 저는 스테이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답 설명도 하고, 나중에는 하직 인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5분 남았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생산 쌍방향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쌍방향 대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음성인식 엔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잘해도 93%, 80%, 85%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니까 잘 사용을 안 씁니다. 100%가 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CBR을 이용해서 그 음성 보정을 하게 되면 100% 이상이 된다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101%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자유롭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성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 상상을 중소 중견기업, 또 프렌트 쪽, 이런 쪽을 갖다가 제가 했던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렌트 쪽에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해가지고 좀 잘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그 목표가 그쪽에서 프렌트에서 나온 그 결과 보고서인데요. 유사 사례를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관계되는 것들도 하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신규사를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액티비티 선택, 액티비티는 그 당시에
발전소 같으면 한 2,500개 정도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세분화시키면 2,5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아, 뭐 감지에서 자꾸 떨어지면 또 재시공을 하고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지 합격률을 높이는 것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사한 공정을. 그러면 그게 데이터들이 있고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했고 또 그러니까 사례 등록, 적용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통계 분석을 또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도 이렇게 했고요. 예, 액티비티 이걸 공정별로 해가지고 그 공정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액티비티, 공정을 좀 나눠가지고 액티비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사한 것을 찾아줍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체크를 하고요. 신규 사례도 등록을 하고 정사례 등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고가 생기면 이거는 무조건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넣으라고 그러면 현장 사람들은 자기 잘못된 실수를 넣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사고 기록은 안 넣으려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이거를 현장에서 이게 사고 보고서를 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사고 보고서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따로 쓰려면 복잡한데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쉬우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고를 있는 대로 다 입력을 하게끔 됐습니다. 입력한 것은 사례 베이스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했죠. 통계 분석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원가 절감도 되고 품질 향상되고 이 실패 재발 방지가 되고 공기 단축이 돼서 현대중공업이 초창기에는 이 프렌트 사업부의 사업 쪽을 해서 네 번째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개발이 끝나고 좀 지난 다음에는 1위로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 감리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비용을 절감하게 되니까 처음에 입찰을 쪽에 싼 가격을 수출했으니까 결국 1위로 됐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비용도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중소기업 같아도 이런 통계도 나오고요. 그 자기들이 만든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상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12할만이 아니라 모든 AI가 앞으로 화두인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수님들 또 훌륭하신 분들이 다들 이런 쪽에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 학교에서 아직 계속 공부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는 이, 그, 그 현장에서 직접 좀 뛰어다니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도 일을 하지만은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현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걸 팔리는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용자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쪽. 근데 AI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나 딱딱하고 기계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CBR을 이용하든 다른 또 어떤 딥러닝을 하든 감정에 호소하고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만들고 아주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AI 시스템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감정에 충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자들이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에 감정 관리도 하고 또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 CBR을 지금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식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프로세스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프로세스로 설명이 되신 것 같지 않나요? 전체 핵심 원리는 그런 거요. 예. 이 구성도가 이게 기본인데요. 이거를 또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를 몇 배 더 자세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예, 따로 예. 그건 보내드릴 수도 나중에 그럼 있습니다. 더 하시면 저한테 되고요. 연락을 하시면 예, 예. 정우철 회장님을 통해서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병훈 대표님 얘기가 구인구직 시스템과 쌍방향 교육 시스템 구축 중 어느 정도나 진도가 나가 있나요? 지금? 예, 쌍방향, 아니, 이 설계는 다 마쳤고요. 지금, 이 구인 구직 시스템도 그거는 완성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도 됐고, 그걸 또, 다 만들어가지고 코딩까지도 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거를
사업화를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은 설계까지는 했는데 코딩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딩하는 것은 전체 저도 이 컴퓨터 쪽에 일을 해봐서 그러는데 설계까지 마치면 6, 70% 끝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코딩하는 것이 한 15%쯤 되고 테스트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저도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도 하고 계약을 하자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딩은 계약을 하자고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몇 달 동안 시간을 주고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맞춰서 이 설계를 약간 조정하고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요? 구인구직이라든가 교육 부분이요? 네, 저는 구인 구직 같으면 누가 이걸 요청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이랄까 또뭐 그 구인구직 시스템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인이랄까 뭐 여러 군데 만일 그런 쪽에 선다 그러면 저는 한 2억 원 정도 2억 원이라고 그러면 이익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 그러고요. 2억 그거는 원 플러스 되고요.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교육 부분은 얼마나 되시는가요? 교육도 한 2, 3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3억. 네, 2, 3억 정도. 해외 진출 시 네, 합작법인을 세워서 기술을 제공할 정도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거를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 이것을 제일 좋은 방법은 합작법인이 누군가가 이거를 판매하겠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밀어드리거나 또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 법인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회사의 지분을 가지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것도 있지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을 맺고 PF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것은 이 교육 시스템 전용으로만 쓰고 다른 데는 쓰이질 않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뭐 50대 50으로 나눈다거나 3대 7로 나눈다거나 그런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나중에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한 가지는 아예 판매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그쪽에 이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는 몇 배를 받고 팔든지 간에 자기 또 이익을 남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경쟁사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경쟁사는 아직은 12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이 국내도 없고 해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특허를 이런 쪽으로 쭉 내는데 특허 낼 적에 해외에 조금이라도 그 비슷한 데가 있으면 특허가 안 나옵니다. 예, 그 반려가 되는데요. 이 12알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특허가 반려가 안 되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제품도 옛날에 침입감지 통보 시스템이랄까 또 몇 가지를 했는데 그거는 자꾸 반려가 되는데 12알 가지고 하는 것은 반려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특허를 낸 것이 아직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구인구직 시스템에 미국에 이것과 유사한다는 건 뭐냐면 이 12알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매칭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게 제공만 하는 회사가 지금 1조 원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상장해서 잘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그다음에 12알 예, CBR의 실체가 로직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입니다. 근데 로직이 일부가 있어요. 로직은 뭐냐면 제가 어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핵심이 뭐냐면 유사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사도 계산하는 것의 핵심이 또 뭐냐면 그 하나하나 아이템에 대한 그 지역 유사도 그 지역이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이름이 김훈인데요. 제가 송파구에 사는데 송파구의 김훈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주시오라고 하면 키, 몸무게, 이름, 뭐 학력, 경력 그런 걸 다 자기 속성으로 넣고 그거를 이 중요도를 갖다가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키나 몸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도를 뭐 곱하기 6을 한다거나 5를 한다거나 키는 이 곱하기 1을 한다거나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이 초기에는 전문가가 예,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데 그게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매트릭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것까지 들어가야지 12월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 로직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관도 교수님이 저 질문하셨는데 CBR 적용 대화형 교육 지원이 예. 대화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일정 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훈련하는 부분으로도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OJT, On the Job Training 현장 훈련 학습 도구로 활용된 적이 있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그 회사에서 이걸 더 원하는 데가 그 이익에 연관되는 그런 쪽이니까 회사에 있는 그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자체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선 먼저 써야 돼가지고 효율이 올라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차석근 대표님의 질문이 장치 산업의 false 알람 분야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false, true, false. 예, 트루폴스. 예, 알람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치 산업에서? 장치 산업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AS 쪽에 지금 저도 AS 쪽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에 배 AS를 하는데 12월로 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도 오고 또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트루폴스의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트루폴스에 의해서 결과 그, 이, 그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죠. 센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면 그것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그게 하는 기본 사례 데이터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끔 그렇게 사례 베이스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제가 중국어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인데 단조 공장의 예비 성형품을 만들어주는 것을 CBR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는 사람 눈대중으로밖에 못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시스템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개입이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이걸 찾아줘 가지고 예비 성품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만들기 전에 대략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가공하기 전 단계인데요. 그거는 그 예, 금형에다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트루폴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거 어떻게 조정해라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그대로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스 기반으로 기업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짧게 짧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가능합니다. 사스 기반으로 기업에 적용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데이터 구축은 이 현대중공업 같은 건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아가지고요. 그걸 마이그레이션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새로 입력을 하는 것은 그 사례 베이스에 맞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입력을 하게끔 제품을 이게 연동을 시키면 바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CBR 그 사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처리하면 입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는 것도 마이그레인 처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예, 입력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예. 저기 우리 마지막에 얘기 나와서 나름대로 상세 로직 설명부터 하면 요거 나중에 카톡방 따로 만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그러시죠. 예. 우순주 교수님이 챗 GPT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사실 확인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교육 예. 시스템에 이를 적용할 경우 오류를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시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저도 고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챗GPT를 이 쌍모양 대화에서는 질문에 대한 강의 도중 질문에 대한 답변에만 적용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챗GPT가 현재도 문제가 데이터의 어떤 양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데이터를 지금도 한 1,000억 개가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완벽한 답을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교육 시스템에 적용할 적에는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아무거나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에 4학년 국어 과목이다. 국어 과목에 관계돼서 질문했을 적에 답이 정확히 나오는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할 적에만 적용해야지 엉뚱한 답이 나오면 더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챗GPT가 저도 계속 써보고 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과목에 관계되는 어린애들 용 같으면 단순 명료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대부분 그 교과서랄까 어떤 학습 교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수학 같으면 수학은 결국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답이 간단 영역이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물론 되기 전에 사고기 전에 선생님이나 이런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이 충분히 여기 대해서 대화를 하고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할 적에만 오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좋습니다. 뭐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도 질문할 게 많은데 질문할 기회를 안 주시네. 우선 제가 질문 두 개만 좀 예,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DTM 아까 감정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요. 예, 그 뭐의 DTM이라고 해서 약자죠? 디시전 트리, 트리 메소돌로지라고 아, 해가지고 디시전 디시전 프리 트리 트리. 메소돌로지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게 예, 대개 보면 트리 형식을 트리를 거꾸로 놓으면 바로 감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는 룰 베이스랑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이거냐 그다음에 또 아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도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마지막에 무슨 감정이다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감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 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데요. 말을 빨리 하거나 또 갑자기 큰 소리를 한다거나 높낮이가 다르거나 그러면 감정이 좀 안 좋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서 그 결론이 나와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액센트랄까 그런 것에 의해서 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얼굴 그 근육 움직이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상품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범용화가 안 돼 있고요. 아, 그래서 저는 말 가지고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디텐 우선은 트리를 저는 물빛 나라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요. 예, 지금 시니어들이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시니어들한테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오늘 예, 날씨가 우울한데 할머니 요즘에 어떠세요? 오늘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좋겠다. 그렇죠. 말이 좀 그 상황을 보고 예, 판단해서 예, 대화는 없다는 이게 노래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상황을 계속 실시간 그 서치를 하면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마지막으로요. 아까 교육 지원 부분에서 입주 가정교사, AI 가정교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학생들만을 제외한 부분에 우리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 굉장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겠네요. 부분이 엔지니어들한테도 아주 가장 쉽게끔 하는 예. 부분으로 적용되면 좋을 수 있겠다. 저는 왜 이런 부분 하면 화성시의 4,200개의 그 기술연구소 엔지니어들한테 예, 예. 이런 입주 가정교사, AI 가정교사처럼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거 어딘지 그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그럴 적에 그거를 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만들고 그걸 가르치고 하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질문하고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예,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고요. 물빛 나라라든가 화성시 부분에도 적용할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적용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김훈 박사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